한반도 정세 이 문제 포함해서요 전망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나와 있고요.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 군사 전문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혹시 백두산 화산 관련해서요. 혹시 좀 덧붙이실 만한 정보나 어떤 분석하신 거나 있으면 짧게 듣고 아니면 지나가겠습니다. 글쎄요, 뭐 워낙 전문가께서 말씀을 네. 하셔가지고 예. 다만 이제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 그동안 농반 진반으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북한 체제 붕괴가 된다고 그러면 그건 아마 백두산 화산 때문일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증명은 뭐 아닌 것으로 판단됐습니다만은 네. 발해 멸망 원인이 한동안은 이제 백두산 화산 폭발설이 한동안 유력했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과학적인 조사 결과로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한 개의 국가를 예. 송두리째 운명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분화가 한번 있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백두산 이제 화산 폭발 자체도 문제지만 네.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저 담수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으로 인한 홍수 효과 예. 이것만 해도 지금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동안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변과 이 함경북도 이쪽 일부 상당한 광범위한 지역이 수몰이 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난해 8월 말에서 9월에 있었던 함경북도 수해 때 북한 측 발표로 한 600명 정도 사망 실종이 있었고 그렇지만 연변 쪽은 한 명도 사망 실종이 없었거든요. 네. 동일한 비가 왔는데 예. 이 이야기는 재난 방지에 북한이라는 국가 체제는 거의 무방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화산 폭발이 있는다고 그러면 예. 아마 북한 정권으로서는 치명적인 사태가 초래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도 지적하신 대로 이게 지진 규모가 7 이상이냐, 그다음에 마그마대가 얼마나 넓으냐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지금 그러지 않아도 백두산 분화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핵실험이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 우려가 더 커지고 이제 현실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 하는 분석들이 있는 것이죠. 뭐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이제 재난에 대한 그런 준비들이 거의 안 돼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주목할 것이 그동안 이제 연료로 대부분 나무를 써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지진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거와 곁들여지는 뭐 산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그만큼 피해가 크겠죠. 그리고 홍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은 그런 수해와 관련된 그런 재난 조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 북한에서 정말 백두산이 폭발하는 일이 생긴다면은 그야말로 이제 북한 정권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우선 B-1B 랜서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NLL 넘어서까지 항공을 비행했다. 이게 주말 휴일 사이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이 자세한 분석을 못 들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사실 지금까지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 무력 시위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해왔던 걸 보면 이제 B-1B가 일본 항공자위대나 우리 공군과 함께 여러 가지 훈련을 해왔는데요. 사실 이제부터 그러니까 어제 이후로 사실 이제 미국의 군사적 무력 시위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데에서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을 향해서 올라갔다는 것도 큰 메시지가 되고요. 네. 이 밖에 뭐 일본 언론에 나왔지만은 B-1B 랜서 그다음에 F-15C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지원기들도 같이 이제 행동을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중 저기 경보기라든지 아니면 유사시에 B-1B 랜서 F-15C가 비행 고장이나 격추가 됐을 때 그들을 이제 구조하는 탐색 구조팀도 이번에 같이 들어갔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면 이제 거의 사실상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가정하고 이런 공격 편대국, 즉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만들어서 들어갔다는 데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만약에 북한의 도발 여하에 따라서 이것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군사적 무력 시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B-1B 랜서를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던 폭격기가 이제 B-29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후계 이제 제트로 이제 B-50이라는 폭격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월남전에서도 활약을 했는데 물론 B-50이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근데 B-1B는 그 후속 기종으로 B-1 원래 A가 만들어졌었는데 네. 냉전 이후에 상황이 변하면서 B-1B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폭격기, 그러니까 올해 지금 5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B-52 네. 전략 폭격기, 그다음에 B-2 스텔스 폭격기가 있죠.
이것 말고 이제 가장 많은 폭장량을 쉽게 말하면 이제 가장 많은 폭탄을 실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내부 외부 그 폭장량을 합치면 60톤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1톤짜리 폭탄을 60발을 실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조합이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게 이제 순항밀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일에 지금 B1B가 그 비행을 했던 동해 공해상에서 평양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영공에 들어가지 않고 왜냐하면은 B1B에 실을 수 있는 그 ALCM 항공기발사 순항 미사일 중에 사거리가 한 1,500km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평양 그러니까 한 대로도 평양의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고요. 만일에 일반적인 범용 폭탄 MK84계열은 2,000파운드인데 네. 킬로그램을 치면 900kg 넘죠. 네. 여기에 이제 그 유도 키트를 단 JDAM이나 GBU 계열의 폭탄 같은 경우는 2,000파운드 최대급을 실었을 때 24발까지 가능하고요. 만일에 500파운드짜리를 실을 경우에는 80발 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만일에 이제 B1B가 스텔스 기능은 없지만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많은 폭장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번에 그냥 B1B가 온 게 아니라 패키지 조합 형태로 들어왔어요. 지금 보도는 다 안 됐지만 제가 추정컨대 먼저 전자전기가 따라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네. 그럼 전자전기가 먼저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켜서 쉽게 말하면 장님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아마 조기 경보 통제기도 분명히 떠 있었을 거고 네. 그다음에 공중급유기도 있었을 겁니다.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 구조, 편대도 와 있고 이 얘기는 실제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편대를 갖추어서 B1B가 2대가 지금 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정도면은 김정은의 관절을 포함한 평양의 주요 시설들은 모두 이번 한 번의 패키지로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실제 공격용 편대가 이번에 왔다 갔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자, B1B 랜서. 랜서는 그 영어로 창기병, 그러니까 네, 창을 든 기병을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날카롭게 공격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의 핵심 시설들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B1B 랜서가 만약에 공격을 하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전혀 없는 것인지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북한이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북한이 어떤 공격을 받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피해를 미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그러니까 어제 그 왔던 그러니까 패키지로 보자면은 사실 이제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때리는 방식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앞서 조원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B1B에는 이제 순항 미사일을 탑재를 합니다. 네네. 보통 보통 두 종류를 탑재하는데 이제 제즘이라는 것과 제즘 ER이 있는데요. 일반 제즘은 이제 한 370km 정도 사거리가 되고요. 제즘 ER은 한 900여 k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짐 이하를 탑재하는 데 가정했을 때 어제 상공에서 한 반경 900km 정도는 사실상 이제 공격권 안에 다 들어온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네네. 제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공군이 얼마 전에 보여줬던 타우러스랑 굉장히 흡사한 미사일입니다. 근데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목표물로 날아가다가 사실 목표물이 바뀌면은 이렇게 위성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목표물을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김정은에 대한 쪽집게식 뭐 암살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한 북한의 핵시설 그다음에 지하시설물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특수 탄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원거리에서 북한 내의 중요 시설물 타격하는 데 좀 초점을 맞췄다고 보여지고요. 만약 이제 북한이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북한이 물론 이제 우리를 향해서 도발을 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한미 연합 자산이 총동원돼서 거의 이제 전쟁에 가까운 상태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B1B 랜서가 떴는데 북한은 왜 반응이 이번에 없는 겁니까? 이제 뭐 반응이 나오겠죠. 북한이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도 중에는 보면은 국내에는 보도가 안 됐는데 북한의 보도에서 B1B가 갔다고 얘기하는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에 지금 국내 우리가 이제 군사 기술적으로 뭐 면밀하게 분석은 좀 더 해봐야겠지만 이번에 왔다 간 B1B 편대는 이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일에 이번에 뭐 그럴 리는 없었겠습니다만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은 주요 시설에 대한 충분한 타격, 1차 타격은 가능한 편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사실 좀 셈법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강대강으로 맞서는 국면을 연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강대강 말폭탄을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말폭탄을 실제 행동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 입국 금지라든지 아니면 행정명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B1B 랜서를 포함한 군사 행동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고 21일에는 하이마스라고 하는 긴급 전개,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서 포병 부대를 긴급 전개해서 실사격 훈련을 하고 돌아가 버렸거든요. 근데 이런 말폭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 행동을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김정은은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폭탄을 하면 밑에서 말폭탄하는 것 외에는 그렇다고 실제로 추가적인 핵 도발이나 ICBM 발사는 굉장히 위험한 도발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만일에 고강도의 미국의 군사적 그 전진 배치가 이루어졌다, 긴급 전개 행동이 이루어졌다는 걸 공개하게 되면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대응하는 상황하는 조치를 강구하기 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올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일에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대내적인 결속을 위해서 미국의 고강도 조치를 은폐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겠죠. B1B 랜서가 NLL을 넘어갔고 북한 위에 국제 공역을 비행했다. 북한 국제 공역을 비행했다고 하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고요. 이것이 정전협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전협정 위반은 저도 그 부분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제 영공으로 공역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 크게 국제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이 특히 이제 이런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에 혹은 좀 불편한 국가들에 이제 잘 하는 것이 이제 자유의 항행이라는 걸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미해군 함정들을 동원해서 남중국해에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중국과 많은 트러블이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제 그런 행동이 북한에 대한 그런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래 들어 최초의 시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동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 한국과 같이 했던 그런 무력 시위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제는 이제 B1B 랜서였지만은 이후에는 그것이 항공모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데서 좀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공모함이 되면 어떤 뜻이? 항공모함이 되면은 아마 과거에는 보통 이제 우리 수역에서 보통 이제 연합 작전을 펼쳐왔는데 이제는 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에도 이런 국제 항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항로를 통해서 항공모함이 만약 올라가게 된다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좀 심장이 쫄깃해지는 그런 공포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전협정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한반도가 있으면 육상에는 군사분계선이 있고 DMZ가 남북으로 2km씩 후진해 있거든요. 그리고 한강하고는 공유 수역입니다. 여기는 아무런 선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해에는 NLL, 서해 북방 한계선이 있고 동해에도 북방 한계선이 있습니다. 이건 정전협정상에 합의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거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정전협정의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이번에 B1B 랜서가 왔던 편대는 이 한국과 북한의 영공과 영해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국제 공해, 공유 수역을 비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한다고 그러면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당연히 통보하게 돼 있고 뭐 청와대 입장도 사전에 조율된 것이라고 해서 우리하고는 협의가 됐겠지만 북한하고는 엄밀히 보면은 협의할 필요가 없는 일이죠. 따라서 고강도의 군사적 조치이긴 하지만 정전협정에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 그 북한인들 입국 금지시킨 조치 트럼프가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실효성은 북한인들이 별로 미국에 가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뭐 거의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미국 대통령이 물론 이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쓰는 행정명령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독자적인 행정명령 시기는 거의 다 소진했고요. 그리고 이미 2375 유엔 대북제재 석유 제품의 부분 감축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제재가 지금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을 후속 뒷받침할 수 있는 상징적인 조치의 의미, 그 의미를 넘어서긴 좀 어렵죠. 오늘 그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 자칭거라는 꽤 권위 있는 이 한반도 관계에서 학자라고 하는데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 미국 한국화하고 협의를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뭐 난민 유입될 가능성, 그럼 북한 정권의 재편, 북한 핵무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 4대 과제라고 제시를 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국제학보에. 자, 이
자친구의 발언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하고 어떤 맥락에서 해석해야 되는 건지 우선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북미 간에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어쩌면 우리는 물론 그것을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은 결국 이제 무력 충돌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우려를 나타낸 걸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핵보유보다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북한이 붕괴되면서 난민이 자기의 땅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일부 학자 중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현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그런 식의 일종의 경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난민 유입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줘. 왜 그렇게 그 부분을? 왜냐하면 이제 동북 삼성으로 만약에 북한의 난민이 대거 유입되면은 동북 삼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국의 그런 중공업과 농업에 있어서 핵심 지역입니다. 만약 여기에 북한 난민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야말로 동북 삼성이 난리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특히 이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공격을 많이 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민주화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는데 난민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더욱더 부각이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하고 또 경제적인 타격도 있겠죠. 네. 조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발언은? 저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북한에 대한 상실에 대한 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 입장에서 미중 패권 경쟁이 동북아에서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유일한 완충지대, 즉 버퍼존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은 상실해도 문제가 없지만 북한이라는 지역을 상실하게 되면 중국의 안보에서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난민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보다 가장 우선적인 중국의 우려는 과연 김정은 정권이 붕괴가 되면 네. 그 북한 지역이 한미의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환구 15가 마라고라 그 정상회담이죠. 미중 간에 마라라고. 예. 이때 그 환구 15가 그 언급했던 것을 보면 미국이 군사 공격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에 휴전선을 넘어서 MDL을 넘어서 한미가 군사적으로 북한 지역에 개입을 한다 그러면 중국도 자동적으로 군사 개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군사적인 중국의 본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에 대한 영향권은 상실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우려는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은 용인할 수 있지만 북한 자체의 불안정성이 네. 중국의 국익, 특히 안보적 이해관계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상실을 가장 우려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이 자칭고 원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 뭐 중국의 사회과학원이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로 치면 이제 일반적인 그 연구원이지만 그러나 북한의 중국의 어떤 그 국책 연구 기관들은 네. 사실상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고 반영을 하고 또 그것을 공개하는 창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칭고 원장의 말은 곧 중국 지도부의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네. 지난번 환구15에 보도 나왔을 때만 환구15라는 곳이 좀 센세이셔널한 그 선정적인 보도를 많이 한 좀 자극적인 언사들을 많이 쓰고 하는 곳이고 했었는데 오늘 그 베이징대 국제관계 학원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그 결과 무게가 좀 다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환구15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이제 좀 자극적인 뭐 그 황색 신문이라고 그러죠. 그런 성격이 있다고 그러면은 베이징대 같으면 사실은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베이징대나 사회과학원이나 여러 가지 그 중국 공산당의 외곽기관이나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저 발언은 상당히 정제된 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여러 가지 지금 북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반영을 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면을 하나로 종합해 보면 북한에 대한 상실에 대한 우려 이것이 가장 큰 지금 중국의 걱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이실 말씀 있으면 군사적인 측면에서 김 의원님 마지막. 조한범 박사님 얘기하셨지만은 사실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신중국이 탄생하고 나서 참전한 최초의 전쟁 아니었습니까? 북한 특히 이제 중국 인민들의 많은 피를 거기서 흘렸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사실 다른 중국의 동맹국가는 조금 성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피를 흘려서 어떻게 보면 지켜낸 국가이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 상황은 북한은 그렇지가 않죠.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향후 이제 10월에
중국에서 공산당 당대회가 끝나면은 아마 지금보다 북한에 대한 압박이 중국 정부에 대한 북한의 압박이 좀 더 강력해질 것 같고요. 그밖에 이제 그런 송유관 문제, 원유관 그런 문제도 물론 이제 드러내놓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은 지금도 혹시 이제 그런 밸브를 조금씩 잠궈가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게 중국과 북한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게 현 상황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겠죠. 중국의 대북 압박이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조한범 박사님, 김대영 위원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